네, D-1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대선 D-1인데요. 오늘이 D-100이요. D-1입니다. 100입니다. 이재명 후보 오늘 오전에는 광주 서구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D-100일 전국민 선대위 내가 이재명입니다 해서 경제,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거 전략에 키를 주신 분입니다. 전략기획위원장 강훈식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장 후보 곁에 오래 계셨죠, 최근에? 보름 동안 제가 붙어서 정무조정실장을 하다가 네네. 우리 당이 선대위가 쇄신하면서 네. 제가 전략기획위원장 또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이렇게 자리를 바꿨는데요. 네. 보름 정도 저는 그 전에 그렇게 붙어 있은 적이 전혀 없고 그렇죠. 예. 보름 정도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네. 현장에서 느낀 것과 수치로 보는 여론조사 결과가 딱 같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래서 여쭤보겠는데 오늘 수많은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뭐 타이를 이룬 여론조사도 있고 네네. 조금씩 이렇게 좀 뒤쳐져 있는 뭐 네. 오차범위 내건 뭐 네. 오차범위 바뀌건 여전히 조금 뒤쳐져 있거나 가장 좋은 게 타이를 이룬 거 정도로 보이는데 네. 일단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여론조사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일단 좋겠네요. 뭐 전 그렇게 조사가 붙어 있든지 아니면 네. 좀 벌어져 있든지 간에 대부분은 좁혀지고 있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좁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100일 남은 상황에서 뭐 상대 진영에 대한 평가를 좀 더하면 네. 반 문재인 또 반 정부 네거티브 가짜 뉴스 이런 것에 의존해서 사실은 100일을 이끌 수는 없거든요. 네. 야당의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보면 지금 지지율이 많이 좁혀진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저희로서는 있습니다만 네. 또 물론 또 야당 후보도 충분히 잘못된 악재들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누가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냐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래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 미래에 대한 선택으로 우리 후보가 조금씩 좀 포인트를 조금씩 얻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선대위가 이 후보 중심으로 개편됐습니다. 네. 개편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선대위 개편에서 네.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크게 한마디로 하면 뭐 유능하고 기민하게 변했다. 유능하고 기민하게 변했다. 네, 그러니까 선수랑 상관없이 능력 중심으로 편제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저희가 원팀을 아무래도 그 경선 이후에 원팀에 집중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선배 선수들도 배려하고, 그러니까 의원들로 따지면 이제 선배 의원들도 배려하고 뭐 이렇게 네네. 다 배려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둔하고 크고 또 변화에는 둔감하고. 네. 이런 선대위가 됐죠. 그래서 멤버드급 선대위라고 좋게 표현하면 이제 그랬는데 네. 이거를 대폭 사실은 또 이 과정에서 당에 보면 당직의 사무총장했던 윤관석 사무총장 뭐 그리고 자리를 다 내놓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송갑석 전략기획위원장 다들 업무를 잘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결단하시고 또 선대위에선 조종식 의원 또 우원식 의원 또 박홍근 의원 이런 비서실장 이런 분들도 사실 당을 위해서 용단하신 거거든요. 무슨 실력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래서 당을 슬림하게 선대위를 최대한 그러니까 슬림하고 기동성 있고 민감하게 바꾸자. 그리고 그 과정에 초재선 소위 말한 선수를 따지지 않고 가장 좀 이 분야에 잘하는 친구들을 전면에 내세우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워룸 형태로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전쟁 상황실을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운영한다는 건가요? 이게 원래는 이제 미국 민주당 캠페인에 있었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네. 사실은 지금은 이미 뭐 우리나라 사회가 이미 좀 그렇게 돼 있는데 예전에는 보고 체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맨 밑에서 확인하면 그 위에 올리고 피라미드식으로 또 그렇습니다. 이렇게. 피라미드로 쭉 올라가서 마지막에 사령관 또는 네. 뭐 선대위원장이 결정한다면 한두 단계 안에 후보나 사령관이 또 선대위원장이 볼 수 있는 관계 그리고 뭐 전략본부 이게 소위 칸막이를 없애는 거거든요. 주변에. 이쪽 본부에서 무슨 일 하는지 저쪽 본부가 모르고 네. 또 저쪽 본부가 무슨 일 하는데 이쪽이 모르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의사소통하고 바로 의사결정하면 한두 단계 안에 후보나 선대위원장이 확인하고 바로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전략기획위원장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할 텐데요. 이러면은 네. 말하자면 좋게 해결하면 네. 한 번에 그냥 네. 원샷 원킬로 해결하지만 나쁜 상황으로 가면 정신없고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전쟁 지휘실이 그런 데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제 선거는 정치랑 달라서 사실상 뭐 총 쏘지 않는 전쟁과 다름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예. 운영하면서 새로운 또 선거 캠페인의 모양을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자,
사실 며칠 전 광주 전남 호남 일정 시작하면서 우리 강 의원님께서 이낙연 전 후보님, 전 대표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로 전혀 그렇지 않고 제가 깜짝 정확하게 워딩은 예. 이낙연 총리님과 후보의 일정은 다르더라. 그래서 네. 그거는 없다. 깜짝 그건 없을 텐데 또 다른 방식의 어떤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네.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취재를 했었죠. 결과적으로는. 네. 근데 어쨌든 뭐 아까도 저희들이 브리핑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일정을 대선 후보와의 일정을 다른 일정이 있어서 맞추지 못한다라는 아닙니다. 건 의지의 문제 아니냐.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오해가 생기면 안 되는데 네네. 이낙연 총리님은 아예 다른 곳에 일정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후보와의 일정은 만남이 아예 없었던 거고 네네. 제가 그때 워딩을 봐도 그거는 딱 그렇게 정리돼 있습니다. 근데 다만 뭐 다른 쪽에서 다른 어떤 방식으로의 협력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시도가 있었는데 시도는 어쨌든 잘 되지 않았습니다. 네. 다른 시도는 있었으나 잘 되진 않았다. 네. 어쨌든 잘 되지 않았다는 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근데 그렇게 보실 거기 이전에 이낙연 총리님 마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전국을 다니면서 네. 그런 마음을 더해주고 계셔서요. 뭐 이게 네. 무슨 저희 안에 다른 이견이 있거나 이런 거는 좀 아니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선대위 구성되면서 사실 뭐 윤관석 사무총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자리를 내려놓으셨어요. 네. 그리고 청년들이나 이게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민주당이 180석 가까운 뭐 정확한 의석수는 180은 아니지만 대체로 뭐 180석의 공룡 기득권 집단 아니냐, 기득권화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네. 예. 뭐 인정. 네. 그리고 뭐 그런 예. 비판들에 대해서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네. 선대위의 그 많은 좋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업무를 정말 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훌륭한 선배들이 네. 자리를 내려놓고 오로지 선당우사의 마음으로 결단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기민하고 또 유능하고 민감한 그런 선대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봤을 때 네. 소위 그 집단 안에서도 주류 세력이 있기 마련이고 주류 세력 날 보고 왜 주류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소위 민주당은 586이 주류 아니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놔야 진짜 뭔가를 내려놓는 것처럼 선대위 직책 내려놓은 게 기득권을 내려놓은 거라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볼 건 아닌 것 같고 네. 다들 역할들이 다 있고 뭐 세대에 대한 기득권 저는 오히려 반문하고 싶으면 네네. 우리가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정부를 내려놓고 네. 이제 사실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셨잖아요. 네. 근데 국정농단 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 중에서 그거 내려놔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오히려 제가 되묻고 싶은 것은 네. 우리 당 이전에 국정농단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가 있는데 왜 그때 국회의원하고 정말 오른팔 왼팔 하시던 분들은 지금 공천받아서 국회의원을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왜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는가. 심지어 캠프에서도 적절한 큰 역할을 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보다는 이제 그쪽인 것 같고 저희는 오히려 국민들은 그렇게 안 볼 것 같은데 양쪽 다 똑같다가 볼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있죠. 물론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적어도 선거 캠프 선대위와 관련해서는 아마 저희는 그런 입장이 맞을 거고요. 이번 네. 선대위 자체가 제가 386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386 좀 물러나라고 하세요. 우리 강원식 의원님이. 제가 전략기획위원장인데요. 그러니까 이미 주도적인 흐름은 다음 세대로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네. 내려왔다. 네. 강훈식 의원님이 조금 더 화이팅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들은 그렇게만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훈식 의원님 혼자만 두고는. 예. 자, 이 후보께서 직접 이 법은 패스트 트랙으로 가죠. 이 법은 뭐 즉시 처리하시죠.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큰절하면서 나왔습니다. 속 시원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당내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독주로 보일 수 있다. 오만한 독주로 보일 수 있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속도를 잘 조절을 해야 독주로 보이지 않으면서 180석 몫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나요? 저희가 독주라는 표현은 네. 정치적 법안이나
민감한 법안에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민생 법안의 독주라고 표현한다면 저희가 민생 독주 하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으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우리가 다 같이 그 정도의 개발 이익은 환수하자. 네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법이라든지 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가맹사업법이라든지 이거 정말 다 민생 이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아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사실은 대통령 후보가 이런 건 빨리 합시다. 네. 그리고 안 되면 패스트트랙에도 합시다라는 말이 그 형태나 그 모양만 보고 어떻게 입법 독주하는 거야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저희가 뭐 악법이거나 또는 무슨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서 하는 법을 그런 식으로 처리한다면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받아야 되겠지요. 네네. 그게 아니라 국민들이나 민생을 위한 법안들이 지금 논의도 안 되고 있고 그렇게 대장동으로 난리를 치고 오늘 뭐 물론 곽상도 의원이 심지어 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만. 네, 영장 청구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잘못이 어느 쪽인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 결과로 나타난 개발이익 환수법 같은 경우는 아예 상정조차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오히려 독주해서라도 좀 통과시켜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허탈감 또 우리가 지난번에 느꼈던 것에 대한 시스템의 보완을 해야 된다. 저희는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것이고 네. 그것이 밀어붙이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네. 그런 거를 계기로 해서 토론하고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선대위 회의에서는 후보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윤 후보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소위 이재명 인성 폭력적이고 뭐 독선적이다. 즉 그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독재하자는 거냐. 독재, 폭력, 독선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쪽은 아마 좀 이렇게 공격의 포인트를 네. 그 특히 뭐 조카 변론했던 부분 네. 이수정 그 교수는 그 변론한 것을 보고 자기는 국민의힘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거든요. 이 네. 인성 논란, 독재, 폭력적이다 뭐 이런 인성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프레임이죠. 일종의 프레임이다. 이제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규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뭐 그런 규정에 대해서도 시간이 지나면 저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곽상도 의원 구속영장 청구 네. 하천대유로 50억 받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 국민 앞에 겸허하게 겸손하게 본인들이 뒤로 돈 받았던 국회의원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부끄러운 민낯 이런 것에 좀 겸허하게 말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는 뭐 100번 양보해서 정치적 공격으로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지금 아까 우리가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론조사가 좁혀지고 있는 이야기들은 네네. 계속된 그런 공격들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사실이 아닌 것들이 드러나면서 저런 것만으로 저런 세력들에게 우리 5년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라고 국민들이 동시에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국정 운영을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라는 판단의 시점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런 이야기는 그냥 이미지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실천적 과제와 실력에 대해서는 저희 쪽으로밖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D-100일에 발목을 잡는 현안들이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여전히 뭐 특검과 관련 특검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장동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특검 그러면은 실제로 추진이 됩니까? 네, 저희가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후보가. 근데 네. 사실은 처음에는 검찰 수사에 방해가 될까 봐 네. 저희 당이 검찰 수사 이후에 특검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어느 정도 검찰 특검이 끝나고 저희가 재밌는 것은 그 대장동 특검하자. 네. 거기에다가 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기까지도 다 하자. 이렇게 말했더니 그거는 못하겠다. 지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오히려 이것과 관련된 모든 의혹들 이런 비슷한 형태에 관련돼서 솔직히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관련돼 있든 네.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관련돼 있다라고 보여지든 이런 것에 대해서 다 특검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고요. 네. 또 당연히 그렇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박영수 전 특검 혐의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부산저축은행 건을 안 볼 수가 없는 맞습니다. 구조로 돼 있긴 합니다. 네. 자, 변호사비 대납 녹취가 나왔는데 또 그거는
조작이었다라고 하는 또 그 녹취 당사자의 진술서가 나오기도 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근데 너무 그런 지금 막 이미지 조작 네네. 야당이 너무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네. 우리 대통령 선거라는 건 미래의 5년을 누구에게 또 어떤 세력에게 맡길 것이냐는 것인데 지난번에 조폭 돈다발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는 수요일 날 고발장 내겠답니다. 박철민 씨가. 예. 네, 뭐 그거는 또 확인해 보면 되니까요. 네, 저희가 네. 이런 걸로 너무 소모적으로 선정적이고 소모적이고 조폭 또는 뭐 독재 막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미지를 입히지만 사실 100일이나 남은 기간은 굉장히 길거든요. 네네. 그 기간 안에 진실들이 다 나올 겁니다. 진실이 나올 누구나 거짓말할 수는 있지만 그 거짓말에 대한 진실의 대가는 저는 국민들이 심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2030 특히 여성들한테 지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소위 이수정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조카 살인사건 변호했던 이력과 관련해서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만 좀 모호하게 좀 내지는 조금 약화시켜서 사건의 본질을 이건 살인사건인데 소위 교제살인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좀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한 것 아니냐. 이걸 두고 이제 이수정 교수는 내가 도저히 그쪽에 갈 수 없는 이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처음부터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가 2번, 3번 그래서 또 사과를 하시기도 했는데요. 네. 제가 그냥 요 대목은 후보의 페이스북에 나온 최근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볼까 합니다. 네.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습니다. 흉악 범죄로 인한 고통의 크기가 헤아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받으신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 전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그런 표현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이미 후보도 사과했고 네. 또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아무리 가족의 문제라 하고 또 아무리 본인이 변호사였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자성하는 측면이 충분히 있는 만큼 이 문제도 국민들에게 전 진솔하게 계속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이 네. 저희들에게 옳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네. 이 20대 여성 청년 저희 딸도 20대 초반 여성인데요. 네. 이재명 후보가 그 전에 요거는 이제 뭐 돌발 질문 같은 것일 수도 네. 있는데 오늘 다 돌발이신데요. 네, 아이 뭐 그래도 원고에 있는 대로 대충 했습니다. 대체로 뭐냐면 JTBC 인터뷰에서 네. 청년들이 매우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우리 청년들 많이 힘들다. 취직도 힘들고 여자 사람 친구와 경쟁도 해야 되고라고 이야기한 게. 그 소위 여자 사람 친구들은 그럼 나는 청년의 기본값이 아니네. 청년은 남성 청년만 이재명 후보는 생각하는 건가? 근데 이게 사소한 것 같은데 이게 20대 여성 청년들 사이에 그 짤이 굉장히 많이 돌았더라고요. 이 20대 여성 청년들 마음을 어떻게 얻으실 생각이십니까? 근데 근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후보는 그 대한민국 전체에 아직도 페미니즘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 다만 20대 남성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여 듣다는 입장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또 기존의 우리나라 구조적인 문제와는 별도로 그 20대 남성의 목소리를 좀 귀 기울여 들을 필요는 있겠다라는 지점에 강조하고 싶은 것이지 지금 뭐 페미니즘이 필요 없다거나 또 그런 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다거나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돌발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원고에 충실하게. 네. 예, 3862 아니신 우리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